1부, 2부에 이어서 강력한 규소의 힘과 그 의학적 활용 갖고 왔습니다. 이시영 박사하고 성재광 박사, 한의사님이 같이 이제 엮었는데, 글쎄 1부는 턴오프 TV 볼륨 5 지금 올리는 곳에 있고, 2부는 턴오프 TV 볼륨 8. 왜 이렇게 볼륨이 많아졌냐 이러면 이게 솔직히 많아진 건 아니죠. 예전에는 볼륨 1, 2 이렇게 정하지 않고 계속 자르면 자르는 대로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나를 몇 번이나 자를까 유튜브 측에서 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유튜브를 과거 뭐 4년 전 거를 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부터 역주행해서 쭉 올라오는데, 그때 봤던 영상을 지금 봐도 뭐 어떤 차이가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뭐 팬데믹 세상에서 3년 4년 전에 후에 봐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얘기죠. 글이 기니까 또 부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운 재배 기능, 토양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경작 과정에서 생물과 토양 미생물 등 유기물 및 각종 무기물을 함유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토양의 주된 성분 중에는 단연규산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제가 나노복합 융합단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캡처 쓰기로, 사실 이거 나노의 종주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MCM이라는 회사에서 요런 나노미터의 이제 뭐 생체 적합성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내온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1991년도에 여기서 엑슨모빌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이것도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 이제 보호받는 기간이 있겠죠. 한 20년인가 그럴 텐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연구가 개발되고, 자,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이 있냐? 2022년 뭐 그 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만은, 이거 메조라는 것은 이제 단위예요, 단위. 나노도 단위고. 자, 이 메조라는 곳에 다공성 구멍을 만든 걸 이제 메조포로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따가 아마 이런 사진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기존에는 이런 원통형으로 해갖고 나노미터이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어떤 물질을 담아뒀을 때 쏙 빠졌단 말이죠. 이런 물질 갖고 어떻게 표적을 한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요것은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뭐 SMB라는 뭐 말을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 기르는 나무가 있는데 한 2m까지 그냥 쭉쭉 자라는데, 뭐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냥 물만 줬어요. 또 실외에서 기르는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 유리를, 또 이런 어떤 썬팅지를 통과한 유리 햇빛만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병충해가 없이 잘 자랐다. 이 규소의 덕분이 아닌가. 실리카라는 게 규소입니다. 그런데 토양 중 규소는 암석이나 돌, 자갈, 모래 등 물리적으로 잘게 부서진 미립자에 이르기까지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난용성 형태로 존재하는 규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들 중 미립자 규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열이나 산으로 처리된 이온화되어 비로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유효 규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기껏해야 수 ppm에서 수십 ppm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지만, 일본의 경우 46개 지방 380개 하천물이 규산 농도는 최저 4.1 ppm에서 최대 61.5 ppm까지 평균적으로 21.6 ppm 정도가 천연 공급되고, 우물의 경우는 빗물보다 4배로 규산 농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즘 이런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있는
정수기 태반은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만들어내며 거기에 규소는 고사하고 아무런 미네랄이 없습니다.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우리 몸 자체 내에서 만들어낸다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에서 먹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규소라는 것은 뭐 과거는 뭐 이제 우물물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뭐 역삼투압 이러면서 미네랄마저 다 걸러버리고,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가 뭐 식단에서 뭐 음식을 통해서 뭐 섭취해라 이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제 규소라는 것이 또 수용성이어야지만 이제 몸에 흡수가 된다고 앞서서, 또 대개 규소는 식물성 섬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에는 절대적으로 식물성 섬유 섭취가 부족합니다. 뭐 이제 육식이 늘어났다, 뭐 서양식을 한다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자꾸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이, 당장 오늘 점심 식단만 한번 고려해 봅시다. 밥상 위에 신선한 채소가 몇 가지가 있었나요? 아니, 채소라는 게 있긴 했었나요? 그냥 햄버거 세트 한 끼를 때운 건 아닌가요? 심지어 영양학자들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식물성 섬유 양의 3분의, 맞죠? 3분의 1만 먹고 있다고도 합니다. 라는데, 사실 이제 칼륨 때문에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양을 섭취해도 참 이게 흡수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섬유 그 자체는 체내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섬유가 많은 야채나 콩 등을 오래 삶으면 섬유질과 세포벽이 용해되면서 수용성 규소가 용출됩니다. 수용성이 된 규소는 흡수성 침투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신체에 잘 흡수되어 우리 몸의 규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이제 규소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우리가 간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것을 왜 늦게 발견했나 하면은 약간 이런 정보를 가다뒀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무슨 테스트네 팬데믹 이후에 막 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린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양심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지만 이렇게 섭취한 규소는 그 양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해야 할 적정 섭취량을 채우려면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규소 성분을 건강식품 보조제로 섭취하는 문화가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특히 황산화력에 일찍부터 관심이 많은 독일에서는 비타민보다 더 많이 팔리는 보조식품이 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수용성 규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뭐 자담회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몇 차례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외울 정도가 됐는데 거기서도 나오죠.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 식용규소를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있다. 분명 규소는 우리 몸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황산화력이 강한 규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규소에 대한 인식도 낮고 또 제조업체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신체적 건강이란 세포 하나하나의 양질의 혈액이 운반되는 상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재료를 섭취하고 이것이 잘 소화되어 장에서 부패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의 내피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인 규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뭐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뭐 세미나라든가 뭐 심지어는 마지막에 라스트 소풍이다 하면서 많이 힌트를 드렸던 부분들. 장내 유익균이 많아야 되는데 유익균보다 이제 칸디다균이라든가 뭐 이런 곰팡이류들이 많게 되면은 몸 전체적으로 메타볼릭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를 본다던가 뭐 극장을 간다던가 뭐 연예인들한테 환호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겠다. 그 사람도 여러분들 뭐
좀 어린애 생각 같을 수도 있겠지만 죽던 말던 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하다면 뭐 다가오는 시일 내에 더 뛰어난 또 어떤 자신의 인생에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써라. 둘째, 양질의 혈액이 각 세포나 기관에 운반되어야 하고 노폐물이 체외로 원활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특히 모세혈관이 건강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규소 공급이 원활해야 합니다. 또 활발한 규소 공급을 통해서 모든 노화의 원흉인 활성산소가 적절히 중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참 대한민국이 148 제가 요 영상 지금 찍고 있는 영상에 14.8이라고 쓴 거는요 148 카드 한국판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모기가 날라다녀 그것이 의도된 것이 있을 것이다. 내용 중에 이제 그 손발이 묶인 먹잇감은 너무나도 쉬운 사냥감이다라고 하면서 개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게 개 구충제 펜벤다졸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느닷없이 과연 느닷없이 그냥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언론이 떠들고 유튜버들이 떠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참혹했죠.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듣는 이 내용을 지금 이런 뭐 규소 얘기를 하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후에 뭔가가 나와서 그때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는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뭐 혈액에서도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제 뭐 KTX도 타고 심지어는 버스라든가 뭐 이런 공공장소에도 읽으면서 이게 뭐 환경이 좀 보일 겁니다 주변에. 근데 제가 이거를 자꾸 카메라로 찰칵찰칵 하니까 앞에 앉은 여성분이 자기 찍는 줄 알고 막 계속 뒤돌아보고 좀 인상을 쓰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밖에 나가서 그 KTX 타면은 그 짐칸 도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서 찍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아직 규소에 대한 인지도 낮고 또 제조업체에서 별다른 관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된 원활한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거라 넘어가고요. 이름으로 불렸지만 칸밴더의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 내의 작은 화력발전소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인 아데노신 3인산을 이것을 이제 ATP라고 합니다. 합성하여 체내에 공급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주된 역할입니다. 자,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우리 근육 내에 많은데 근육 주사를 맞았죠. 대체로 인간의 세포는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하나에는 적게는 100개, 많게는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합니다. 단 오로지 적혈구만 예외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는 적혈구가 거의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 일만 하고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미토콘드리아의 크기는 0.5 마이크로에서 2 마이크로, 기본적으로 타원형이며 미생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세포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모양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장기일수록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는 점은 공통됩니다. 팔다리 근육이나 쉬지 않고 박동하는 심장세포, 뇌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빽빽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뇌와 대퇴사두근에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헐리우드라든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좀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 이제 근육층인데 근육에서 힘을 못 쓰면 일종의 이제 좀비처럼 보이는 어떤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뇌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죽는데 그냥 죽는 건 아니고 과거부터
뭐 음모론으로 들으셔도 좋겠지만 하늘에서 이제 뭐 비행기가 뭐 이런 하얀 띠를 하면서 하여튼 이게 내려올 건데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고 마신 것은 이제 막 각 장기로 이동을 하고 특히 이제 뇌로 가게 되면 또 이 역시 엄청난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런 이제 그 알케미스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연금술이라 그러죠. 연금술에는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요 테이블에는 원소 기호가 있는데 이 원소 기호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몸을 녹일 수가 있다. 그것도 언제 리얼리티 현실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행되는 동안 우리 인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우리 몸에 어떤 데미지가 쌓아왔는데 이런 데미지와 외부의 공격 외부에서 오는 어떤 요인들 뭐 RF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EMF라든가 뭐 기타 뭐 뭔가가 있을 건데 이런 연관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도 좀 좋지는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각 뼈는 그래도 이제 어떤 단단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방어가 된다고 치더라도 세포는 어떠냐 세포는 이제 약간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 건데 이 세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규소가 필요한 건데 이 규소가 계속 이제 고갈되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서 또 실제로 환경이 그렇죠. 환경이 이런 것들을 가뜩이나 어떤 대도시 뭐 시티가 이제 들어서면서 상당히 과거에 우물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에 녹아있는 그런 규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흔히들 장수를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도 하곤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분포 위치가 허벅지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 근거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의 이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실 정도로 이제 근손실이 나서 뭐 일종의 뭐 그 병명으로 이제 루게릭 이런 병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뭐 박사님하고도 뭐 걱정이 돼 갖고 논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신체의 뭐 세포라든가 뭐 기능적인 면에서 규소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나름 또 걱정이 돼서 일전에 알려드렸던 뭐 이제 그 또 제 전화까지 직접 드렸습니다. 그 기적의 물이라는 뭐 그 저기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또 여쭤본 일도 있었고 그랬더니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일어나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산소의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때 대량의 전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이분들은 그 미토콘드리아 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닌데 미토콘드리아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기성입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마치 호기성인 것처럼 산소를 상당히 좋아한다는데 산소가 싫어서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입장은 중간적인 입장을 지금 하여튼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산소는 체내에서 약 100초 이상 머무르지만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100만 분의 1초, 10억 분의 1초 동안 생겼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죠. 이와 같이 활성산소는 눈앞에서 깜짝할 사이 동안만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DNA 손상을 유발합니다. 찰나가 쌓여서 억겁이 돼도 활성산소의 순간적인 공격들이 쌓여 지속되면 우리 인체는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과로할수록 활성산소는 더욱 많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에게 건강하고 신체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고 있으면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효소가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 등으로 신체 항산화 기능이 쇠퇴하면서 활성산소는 계속 증가하고 급기야 본인의 신체 조직을 산화시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부까지 손상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인 아데노신 나노곤이니까 ATP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3인산 ATP를 생성하는 피르브로산 산화 과정의 부품이 손상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쇠약해집니다.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장기 조직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서서히 쇠퇴해 갑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흉선에 대해서 나올 건데, 이 흉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거의 이를 때는 이제 사라진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에 모두 관여하는 것이 바로 규소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암 발생에 깊이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발생하면 본래 가지고 있는 효소 등이 황산화력으로 그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여 주위까지 산화시켜 손상이 입히고 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무서운 것은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 자체 유전자까지도 손상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설계도인 유전자가 손상되면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겨 활성산소의 피해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로 넘어 그 주위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한 사람의 인체 유전자와 별개로 미토콘드리아 특유의 성질을 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그 사람이 고유의 것이며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거의 모두의 동일한 유전자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유전자 복제 등을 통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과학적 추정을 하게 되는 근거이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개인의 체세포를 구성하는 일반적 유전자와는 다른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미토콘드리아만이 다른 생물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왔다 이런 말을 아까 전에 제가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그 특유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세포 내에서 분열 및 증식을 합니다. 만약 활성산소에 의해 유전자가 손상되면 변이된 유전자를 가진 미토콘드리아가 분열 증식함으로 세포 내부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에너지 생산이 잘 안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여 주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때 만일 활성산소로 인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는 세포 내의 유전자가 손상되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면서 이제 뭐 산소 포화도 뭐 이런 얘기가 그 앞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자꾸 마스크를 쓰게 되면 고탄산혈증이라고 제가 입이 아프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인데, 또한 이제 마스크에서 자라는 각종 뭐 세균이라든가 뭐 이런 뭐 심지어는 그것도 있죠. 그 몸에 해로운 그런 그 뭐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는 그 사람이 고유 유전자보다 발암성이 있는 특정 화합물질과 결합되기 쉽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활성산소의 발생 원인인 미토콘드리아가 암 발생과 깊은 연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암이든 뭐든 이 규소가 도움이 된다. 내 안에 또 다른 미토콘드리아. 38억 년 전 지구는 질소와 탄산가스만 있는 거친 자연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출현한 단세포는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어 살았습니다. 이를 해단계라 부릅니다. 20억 년 전쯤 식물이 광합성으로 산소가 발생하므로 해단계 단세포가 산화될 위험에 빠집니다. 따라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포를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혀,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여기 내용과는 좀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처음에 해단계에 기생하는 형식으로 살다가 8억 년쯤 아예 세포 속으로 들어가 독립된 기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엄밀하게 말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물질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형기성 세포와 애당초
유전자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세포 속엔 두 개의 에너지 생산 공장이 공존하게 됩니다. 현기성 해당계와 호기성 미토콘드리아의 아슬아슬한 동고 장소가 바로 우리 몸의 인체입니다. 해당계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치 않고 따라서 산소를 받아들여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 획득 과정에서 빠르고 단순하지만 생산량은 겨우 ATP의 2분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뿐만 아니라 당질, 지질, 단백질, 햇빛 등을 다양하게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복잡하고 느리지만 생산량은 ATP 36분자나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해당계만큼 빠르게 증식이 안되며 증식 억제 유전자도 갖추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세포 증식 억제 유전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과정은 복잡 당질, 지방질, 단백질, 산소, 태양. 해당계처럼 쉽게 증식할 수 없다. 증식 억제 육조자. 산소 부족, 위험, 산소 없는 해당계로 증식 억제 유전자를 풀어야 세포 증식 그리고 이제 결국에 암이 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또 다시 이제 뭐 pH 수소이온 농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 뭐 pH 수소이온 농도 얘기하자마자 한 명의 노벨상을 탄 사람이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오토 워버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몸이 산성도가 됐을 때 암이 오고 알카리상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온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이 결국에는 호기성, 현기성 이런 애들 세포와도 이제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풍부한 어떤 이제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마스크를 쓰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생존 환경적으로 위험에 빠지면 증식 억제 유전자를 풀어 해당계 세포에 전환 무한증식하게 됩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다고나 할까요? 이게 암입니다. 일단 암세포로 전환되고 나면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 생산 해당계 에너지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더욱 빠르게 에너지 획득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증식 속도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하나 찍었죠. 뭐 그 암 걸린 그 환자가 어떻게 납치가 돼갖고 뭐 이렇게 약간 돌연변이가 되면서 아무리 이렇게 몸이 잘려나가도 뭐 엑스맨의 일종으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영화는 저도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영화지만서도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좀 만들었던 영화가 아닌가. 암의 발병 전이는 활성을 잃은 미토콘드리아가 원인. 암은 본래 건강한 세포의 유전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손상되고 설계도가 망가져 생긴 질병입니다. 유전자에 의한 설계도에 세포의 수명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세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활성은 이러는데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니 일종의 좀비 세포라고나 할까요?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한 분열과 증식을 방법하는 바로 안세포의 특징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산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북한에 유명한 또 박사들이 있는데 이 산알에 대해서 말을 했더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는 이제 혈액이 흐르는 관이 있을 거고요. 그 림프액이 흐르는 또 관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알이 흐르는 또 어떤 관이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요 두 가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산알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방금 이와 같은 좀 엇박자가 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 한글로 쓸게요. 바이러스 요 제가 좀 장기간 써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자, 바이러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엑소좀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전에 암의 환경과 같은 이런 것들이 번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 우리 몸에는 이제 DNA가 존재하고 이제 RNA가 있죠. 이 RNA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엑소좀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 느닷없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우리 몸에 이제 쓰레기라고 일종 아까 전에 뭐 세포가 죽어서 뭐 아까 전에 아포토십스라 그랬나요? 그 어떤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루에 수조, 수십 조의 세포가 죽어. 따이해. 근데 얘네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없어. 그럼 우리 몸은 완전히 이 쓰레기장으로 된다. 그래서 RNA에 있는 이 엑소즘이 뚱 뛰쳐나와서 죽은 세포 얘네를 이제 몸 밖으로 몰아내주는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설이 있죠. 그게 봉환학설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 우리 몸에 오히려 이것이 이로운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잘못된다? 이것은 마치 어떤 병이 이제 나오면 이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아니고 뭐 핑계라든가 그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낙타가 죽일 놈이다, 박쥐가 죽일 놈이다, 뭐 인수국통 전염병이 아닌 이상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쥐의 벼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부터 뭐 어떤 이미지화되는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거라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 이거죠. 진실을 더 파헤치다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캡틴 나이 캡틴 하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은 주입식 교육의 산교육이 아니죠. 암기 갖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트릭스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은요, 이 마의 트릭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주입식 교육이 있어야만 뭐 둥그리들도 만들어내고 얼뜨기들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해자는 누가 되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해서 아포토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봉환학설이 맞지는 않은가. 자, 이거는 이분도 이제 뭐 병에 걸리신 분인데 헬라세포라는 연구용 암세포가 있습니다. 1950년 8월에 만에 숨진 8개월 만에 숨진 헥스타는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떼어낸 이 세포는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 분열하여 과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 세포 덕분에 특허는 10,000건이 넘었고 연구 논문 70,000건이 넘었습니다. 환자 이름에서 따온 헬라는 북유럽에서 죽은 여신을 뜻하지만 미국의 애틀란티스에서는 아프리카 미국인 이 여성은 과학에 대한 기여한 렉스 기념일이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암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한증식하는 암세포가 주변 장기를 압박하여 기능을 떨어뜨리며 또한 암세포 자체가 자신의 혈관을 자 여기서도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거죠. 이제 암이 뭡니까? 암은 이제 종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암세포 자체가 자신의 혈관의 주변의 압박, 종양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변에 있는 뭐 장기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안에는 독극물로 차 있을 거고. 근데 이 독극물을 칼로 쪽 쪼개면 이 안에 있던 독극물이 퍼지면서 모든 장기로 흘러나가겠죠. 그 죽음의 숲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뭐 방사선을 쏘인다던가 하면 얘네들이 더 난리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곤도 마코토라는 분이 하신 말이 암은 내버려둬라. 유사합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삼고 지금 이놈들 글로벌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의료 시스템은 정말 긁어 부스럼의 세상을 만들어 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힘드신 분들은 뭐 음모론자들이 떠드는 게 대체의학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것이 자신의 이익여에 따라서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몸에서 대량의 영양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모두 암세포가 증식하고 커져서 물리적으로 장기를 압박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 놈들을
우선 이런 암덩어리를 그러면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암은 종양이라고 그랬죠. 커지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산소 포화도가 암은 이제 현기성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너무 높으면 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알카리가 중요한 거야. 알카리. 왜냐? 암은 어디서만 잘한다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카리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이라는 것은 이 암의 주 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상당히 암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알카리를 유지를 하셔라. pH가 한 7.4만 돼도 뭐 아무 사라지진 않을까. 또 체온이 또 상승이 되고요.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있겠죠. 이거랑 반대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암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포 유전자의 상처가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위 유전자의 상처가 나는 건지 누가 상처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활성산소가 범인이라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활성산소의 대부분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떨어지고 산소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하며 전자가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 세포 내에 침출됩니다. 그것이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 암세포가 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면 최종 범위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쇠퇴하여 활성을 잃은 미토콘드리아이지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것이겠죠. 최근 연구에 의하면 활성을 잃은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전이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전이는 현대의학이 가장 골칫거리로 여기는 병태입니다. 금세 치료가 어려워지며 치유가 멀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런 치료를 원치 않는 무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규소의 황산화력과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암을 억제. 뭐 요까지 잠깐 하고 이건 다음에 요 장은 설명하기로 하고요. 뭐 현대의학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게 뭐 내부 자료입니다만은 뭐 쥐새끼가 이제 그 연구용으로 나온 쥐가 있는데 보통 한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죽기 직전에 막 숨이 꼴딱꼴딱 하는 거를 이제 규소를 먹이고 또 뭐 발모제 같은 규소를 이용한 거를 발라줬더니 이렇게 털이 나고 아주 그냥 쌩쌩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전에 말한 이제 활성산소를 상당히 제거하고 몸에 균형을 찾아주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쥐가 이제 암에 걸려서 보면은 이제 배에 암덩어리가 꽉 찼죠. 이게 장기를 다 누르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뒤집어 놔도 아이고 암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이 녀석은 이제 그 뭐 PTX라는 약을 줬더니만 조금 뭐 경감된 게 맞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SMB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메조포로스볼이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데 이것은 이제 암이 깨끗하게 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다가 PTX라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줬지만 이제 약 전달 물질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산성도가 높은 pH가 그런 곳에 이 스마트 메조포로스볼이 가서 이제 딱 들러붙어서 약물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나노로 자를 수 있는 게 많은데 하는데 표면적이 넓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독성이 강해지고 이 금속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독성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다공성이 갖고 있는 역할이 그런 것들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이제 뭐 한 권씩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 이거 오자마자 한 30분 만에 다 읽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뭐 설명해드리고 나는 오랫동안 유선 이어폰을 사용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무선 이어폰이 정말 편하다며 써보라고 해서 선물해줬다. 써보니까 줄이 꼬일 일도 없고 연결도 간편하고 생각보다 너무 편리해서 놀랐다.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충전도 해줘야 되고, 가끔 실수로 건드리다가 귀에 빠지면 잃어버릴까 신경이 덜컥하고, 또 오래 끼니까 귀도 좀 아픈 것 같다. 결국 다시 익숙한 무선 이어폰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물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쪽에 속하는 게 좋다고 이분할 생각은 필요 없다. 개인적으로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람을 치유한다 그러면 치유에도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침소봉대한다 그럴까? 이거 하나의 얘기를 가지고 너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무슨 이제 메타버스에서 암을 치료한다 이런 거창한 뭐 글을 달아서 읽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었고, 해서 이 책을 참 너무나도 좀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그냥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새로운, 사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게임 그만해라, 휴대폰 오래 들여다보지 마라 하고 잔소리했던 게 일상이었다. TV를 바보상자라고 했듯 디지털을 일종의 유해 환경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이 일상화된 후 태어난 일명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디지털 기기는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거지.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은 이용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을 안 준다던가, 얼뜨기 같은 이제 빌 게이츠가 절대 TV를 못 보게 한다는 등 자신의 아이들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 그럴 거냐 이거죠. 자신들의 아이를 뒤처지게 하기 위해서. 레드필스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위한 디지털 치료제, 해당 소프트웨어러블을 기기나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산소 포화도나 심장박수 등을 측정하고, 이게 긁어부스럼이에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긁어부스럼이라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선 이어폰을 쓰다가 무선을 쓰니까 좋았어. 그런데 쓰다가 뭐 귀가 아팠어. 이 아팠던 게 그냥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방사선에 피폭이 계속됐다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웨어러블 하면서 어떤 기기를, 우리 인간하고 그 기계하고는 분명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자꾸 겹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있어요. 인간을 어떤 기계화하려는. 자, 이런 것에 넘어가선 되겠느냐라는 생각 하에서 짤막하게 이 책을 길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규소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